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코스닥에서 상반기를 이제 이끌었던 주도주에서 꽤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좀 이렇게 조정 올 때도 됐다 생각했는데 막상 조정이 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원래 인간이 그래. 주식할 때 인간의 본능이 참 도움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주식하다 물렸을 때는 내가 산 가격을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탈출을 더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상승했을 때는 한때의 고점이 나의 원금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3만 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 지금 5만 원이야. 근데 이 5만 원이 한때 6만 원을 갖다가 5만 원인 거거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나의 원금은 3만 원 아니고 6만 원인 거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 때문에 그 고점에서 팔기는 너무 어렵고, 저점에서 사는 것도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불가능한 것이죠. 주식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큼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탐욕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탐욕이겠습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말로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 무아의 경지로 간다는 게 그 나라는 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나라는 상이 뭐냐? 내가 버려야 할 그 상이라는 것은 물렸을 때는 내가 산 가격, 그리고 수익 중일 때는 고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내 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정이 나오면 긴장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대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로서 참고할 만한 사람 중에 이제 최고의 한 명은 역시 윌리엄 오닐이 아닐까. 그 유명한 저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이 책에 보면 윌리엄 오닐이 팔아야 될 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읽어본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본 분도 계실 건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첫 번째 윌리엄 오닐의 주장은 일단 두 가지의 무게를 둡니다. 일단 가격 움직임,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그 가격 흐름을 더 중시하는 게 트레이더잖아요. 왜? 펀더멘탈은 빨리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리잖아요. 실적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보는 게 3개월에 한 번의 실적 발표잖아. 그 3개월 동안 주가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되는 실적의 호조, 예상되는 실적의 저하를 가지고 미리 다 움직이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단 가격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라는 것도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이 가격의 흐름에 어느 정도 신뢰도로 부여할 수 있느냐는 건 이제 거래량인 거죠.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가격과 거래량으로 시장의 정점 형성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건데, 물론 여기에는 펀더멘탈보다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격이나 거래량은 1단위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정확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요긴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가격과 거래량이고, 이 역시 나중에 펀더멘탈이 이를 조정하고 있겠지만 일단 가격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윌리엄 오닐이 주가의 정점이 형성될 때 어떤 게 두 가지 사인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차익 실현 매물이, 쉽게 말하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으면 이걸 이제 실현시키려는 욕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상승을 짓누를 정도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 상승을 하다가 거래량은 터졌는데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서 파는 게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는 많이 됐지만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거잖아. 이거는 팔려는 거래량보다 팔려는 게 더 많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쉬어 가겠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잠깐 조정이 오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근데 건강하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계속 갑니다. 근데 팔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내려줘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차익 실현 매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일어난 조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정점이다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를 눈치챈다는 건 이제 역시 대가의 영역인 것이죠. 조정이 왔는데 그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극복을 했다고 보고, 아니면 실패를 했다고 보느냐라고 보면, 작년 7월 26일 날 교과서적인 일이 벌어졌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7월 26일입니다. 계속 상승을 하다가
큰 거래량을 여기가 153이에요. 지금 이제 액분에서 그렇지. 153에 갔다가 쫙 밀렸잖아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거 보통 어떻습니까? 이거는 교과서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이때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는 없었어. 그 에코프로를 200만 원 주고 산 사람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서 밀려 내려왔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음봉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도 비슷한 거래량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가면 그냥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윌리엄 일중 고점의 절반도 회복이 안 되면, 요때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한 여기쯤 되겠네요. 나름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 시도가 여기서 나오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중간을 넘으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닥 주도주나 아니면 지금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코스피나 이런 데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를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종목도 잘 이겨내는 것 같다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수급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기업 보고 업황 보고 버티면 안 돼요. 결국에는 시간 차이지 같이 쓸려가게 돼 있거든요. 미국이나 되면 거기 한 종목이 웬만한 나라 시총 정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데, 그 미국조차도 위험한데 한국에서 그렇게 버틴다? 위험한 겁니다.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빠지면 결국 수급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펀더멘탈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수급으로 작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보기 좀 그렇다. 하나만 보기 좀 그렇다면, 만약에 종목이라면 같은 피어에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들 있죠. 제가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는데 당시 2차 전지 그래프는 거의 똑같았거든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포스코 쪽만 조금 더 버티다가 조금 늦게 빠졌을 뿐이지 시간의 문제였지, 나머지 것들은 거의 똑같은 날에 7월 26일 날 하락 빗맞고 추세를 종료했거든요. 그러면 한 종목이 아니라 그 주도했던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같은 모양을 보이면 이거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룹 액션이 나온 거죠. 그럼 지수는 어떻게 하냐? 지수도 뭐 미국 나스닥이 있으면 S&P 500이나 다우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이클은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러셀 2000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하니까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의 3대 지수는 물론이고 한국도 아직 오늘의 원칙대로라면 정점은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올라서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고, 그게 또 순환매로 좀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과격하게 빠졌고 더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길죠. 하락하는 기간보다. 이게 상승이지. 하락 추세 어때요?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더 변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 왜? 아직은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순환매예요. 올해 연초 대비로 봤을 때 저도 그 대형주가 한 4% 조금 안 되게 올랐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올해는 중소형주가 훨씬 성과가 좋은데, 그랬던 것도 사실 작년에는 대형주가 좋았거든요. 작년엔 대형주가 한 20% 정도 올랐고 중소형주는 한 8% 정도 올랐는데, 그게 대형주가 이제 먼저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오래 넘어오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형주죠. 중형주로 넘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상승을 주도하면서 대형주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가 원래대로라면 이제 6, 7월에 시작됐어야 되는데 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됐잖아요. 작년에 대형주들이 공매도 그 금지가 돼버려가지고 그 커버링 한다고 조금 올라갔던 게 이제는 중형주까지 넘어왔고,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공매도 대상도 아니긴 했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년에 대형주, 올해 상반기는 중형주였으면 하반기에는 소형주한테도 좀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매도 금지, 저는 이런 식의 과격한 정책은 반대합니다만 이게 또 연장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테마파크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롱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일부 과열이 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별로 없고, 현재 가만 보면 중형주들이 어떻게 가냐면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상영식품, 뭐 한국가스공사, 두산효성중공업, 실리콘투 이런 애들이 시총이 올해만 한 50칸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HD 일렉트릭이나 엔킨 같은 애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 MFCI 포함이 돼가지고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막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끌어올리면 패시브가 들어오니까 그때 엑시트하자 뭐 이런 뭐 작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대감과 가능성이 아직 시작이 남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아이들이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공매도가 지금 막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들도 조금만 더 가면 지수에 편입돼가지고 패시브 자금을 받아서 체급 자체를 높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이런 먹거리를 그냥 끝내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아직 그 뭐 엔킹,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같은 케이스를 바라고 있는 중형주들이 그대로 있고 그 분위기가 살아있으면 소형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 남아있는 게 순환매상 소형주니까. 그리고 금리가 어쩌다도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주로 중소형주들이 실적도 실적이지 멀티플 올리기가 좋거든요. 아무래도 좀 작은 회사들이 힘들었을 거 아니야, 고금리가.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갈 때 힘들었던 만큼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티플 높이가 쉽지. 지금까지는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걸로 실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이제 멀티플 기대감까지 넣을 수도 있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것이죠. 근데 물론 그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 또 과격한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잘 잡으면 기회가 되지 않겠나. 잘 생각해보면 중형주들 달릴 때 먼저 탄 사람들이 임자잖아요. 계속 올라갔으니까 지금 뭐 조정이 그 사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 우순 정도의 조정이었어요. 지수로 놓고 치면 뭐 고점 대비 8% 정도 되는 그 정도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조정이 한 2번 정도밖에 없었던 거 기억하고 그게 팔아있다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매크로적으로 험해지거나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로 좀 붕괴되고 자금이 좀 많이 빠지고 그렇지만 않다면 그 하반기에는 중형주하고 소형주에서 기대가 여전히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주들도 수출이 좋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뭐 밸류업 있잖아요. 밸류업도 지금 되니 안 되니 뭐 야당이 이재명인데 되겠냐 이런 그 비관적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그 밸류업 ETF가 있거든요. 주주환원 ETF라고 검색하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걔네들이 코스피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장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이제 7월 되고 하면 그 각종 공청회에서 별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구체화되겠지만 일단 밸류업 자체가 저는 코스피 지수 한 100 이상은 하단을 높여놨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그 하단에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중형주들은 이미 꽤 많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 나머지 아이들도 패시브 자금으로 차격 높이기의 꿈을 가질 만하다. 근데 어떤 애가 될지 뭐 아무래도 잘 가고 있는 애들, 신고가 부근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을 테니까 걔네들 잘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